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농업회사법인주 매니아 제작이고요. 저희 회사는 주업이 학교급식입니다. 그래서 전체 한 10% 정도 매출이 학교급식 물품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고, 제품이 전체적으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화학첨가물 넣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서 학교에 한 350가지 정도 가공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마켓컬이나 스팡이나 이런 일반 유통들의 친환경 가공식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그 중에 저희가 2016년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친환경 유통 매장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다 접고 직영 매장 한 군데 가지고, 그리고 인사동에 유기농 밥집을 하나 하고 있어요. 꽃 바베큐다라고 하는 전체 재료를 한 95% 이상은 친환경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 시장에 세계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오셨어요. 한 30% 정도가 외국인 수요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한 30%가 완전히 꺾였고, 코로나가 온 이후로 거의 100%가 꺾인 적도 있었어요. 아무도 오시지 않으셔서. 그러다가 한 일주일을 못 갔다가 다시 오픈해서 지금은 조금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체 이전 매출의 70% 정도밖에 매출이 되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죠. 학교 급식부터 시작해서 유통 시장까지 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후의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셨던, 기존에서 해주셨던 교수님 말씀처럼 시장 자체가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서 저희가 유통 매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매장에서 1차 원물들 판매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유통사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그 다시마, 멸치 등 이렇게 원료를 아예 이제 공문을 내거나 하는 재료들이 많이 안 팔려요. 이전에는 그거 가지고도 공동구매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팝업 띄워가지고 한꺼번에 주문해가지고 팔고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쪽은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 안 팔리니까. 그만큼 이제 재료를 원재료 가지고 음식을 해먹는 가정 음식들이 거의 이제 줄어들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가공식품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친환경 농식품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숙제를 가지고 있고, 저도 저희 업을 하면서 굉장히 큰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겪고 있는, 현장에서 겪고 있는 위기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거두절미하고 현장과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제안들을 조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매출이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가공 먹거리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한 매출 60% 정도는 사실 이전에는 한 70~80% 정도가 학교 급식에 공급이 되고 있었지만, 컬리라든지 이런 쪽이 좀 활성화되면서 그쪽 유통 매장들, 업체들에 공급하는 양이 좀 늘었는데, 하여간 우리 농축산물을 70% 이상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 가공식품들이 늘어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농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제조사나 유통사, 유통 제품들에 대한 좀 전폭적인 지원들이 있어야겠다. 상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하거나 운영하거나,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물류를 하거나, 이런 것들 조금은 짚어서 정확하게 이런 업체들이 이런 제품들을 이렇게 생산했을 때 뭔가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운영비용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일이 살아남습니다. 안 그러면 사실은 가공식품 지금 막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가공식품 HMR 시장들의 주력이 되는 원료들이 뭐겠습니까? 우리 농산물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수입되는 원료들, 저렴하니까. 특히 이제 유기 가공식품들의 부분도 사실 그 부분이 많습니다. 유기 가공식품들의 원료가 되고 있는 유기농 원료들이 국내에다 수요가 안 되면
수입산 유기농 원료들 가지고 많은 가공식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농산물을 확대하면서 거기에 친환경을 같이 얹어서 같이 확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친환경 가공식품 만들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산물 전체적으로 다 소비할 수 있는 우리 농산물 가공식 시장을 확대하면서 거기에 친환경을 주력을 또 넣고 이렇게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들이 사실 소비되는 가장 주력 시장이 급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급식이 초토화됐죠. 한 6개월 가까이 급식 공급이 안 돼서 급식에 공급하고 있던 업체들은 사실은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거나 이미 무너졌거나 버티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대체는 3월이면 이제 학교급식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1, 2월 중에 3월 학교급식 나가기 위한 제품들을 미리 비축해 놓고 판매 준비를 해요. 저희만 해도 한 7, 8억 대는 재고, 제가 300가지가 넘는 제품이니까 냉동 냉장고에 꽉꽉 채워놓고 3월에 학교급식이 종단되는 바람에 지금 몇 개월 동안 유통기한은 줄어들고 있고 판매는 되지 않고 있고 판매할 것도 없고 생산지에 결제는 해야 되고 굉장히 큰 애로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여러 군데에 일반 유통시장에도 조금 문을 두드렸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쉽게 확대되지 않죠. 저희와 같은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 같은 친환경 농산물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가공 먹거리 시장은 학교급식에서 정말 세발을 씁니다. 많이 팔리지 않아요. 초등학교 정도나 그래도 농산물들 정도, 농축산물 정도를 친환경 무농약 이상을 사용하지 사실 가공식품들도 국산 이상의 농산물을 주력으로 사용한 가공식품이 거의 없거든요. 저희 책자의 35쪽쯤에 보면 저희 전체적으로 농수축산 공산까지 해서 소비되는 전국적인 양을 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농림부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공식품 비중이 한 36%예요. 농산물 비중은 20%입니다. 근데 서울시라든지 그 밖의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실적 발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체 소비량의 20% 정도가 농산물입니다. 그것을 70% 이상 무농약 이상으로 소비한다고 해도 전체 시장 안에서 전체 소비되는 식재료 안에서 20% 정도밖에 차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36% 가공식품은 미국산 콩으로 만든 된장이라든지 중국산 고춧가루가 섞여 있는 고추장이라든지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원료들이 수입된 특히 GM 원료들을 무차별하게 가공된 아이들 먹는 빵, 주스, 음료로 그다음에 가공식품들, 양념 특히 짬뽕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 짬뽕 국물을 따로 구입해서 야채 볶아서 국물 섞어가지고 맛을 내요. 이런 아주 간편한 먹거리들이 가정식뿐만 아니고 이런 급식 시장 안에도 굉장히 많이 침범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공식품이 36% 되는 가공식품 시장 안에 우리 농산물이 많이 발붙이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하지만 지금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생산자를 육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포천에 있는 평안항원 농장이라고 자연농산물, 자연재배를 하고 있는 원에버테인 농장을 갔다 왔었는데요. 그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가공음식품, 특히 이제 토마토 주스라든지 햄소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공해서 마르쉐나 이런 이제 소규모 장터에 내기도 하셨고 또 일반 매장에도 공급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가공 이제 식품 제조 허가를 받으셔서 하셨다가 그걸 올해는 포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해석을 받아야 되는 필수 요건이 있는데 해석을 받을 수가 없어서 너무 작은 농장에 사실 해석 기준에 맞춰서 모든 공장 가공 설비를 다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어쨌든 물론 이제 이분을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 개개인 소비자들이 각각 소비를 하겠지만 팔로만 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자기 농장을 가지면서 또는
지역 안에서 소규모로 뭔가의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더 수제로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생산자들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을 어쨌든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확산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야지만 사실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제대로 된 가공품들이 좀 더 많이 판매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 인증 제도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지만 규제하고 적발하고 어떤 문제들을 끄집어내는 방식의 인증 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급식도 보통 이제 물품이 유통센터에 오면은 먼저 농약 잔류 검사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전수 검사를 하고 이 검사를 전체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뉴스에 나오고 그래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사실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비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소비되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것들을 사후에 검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을 교육하고 인증이 시작되는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수 있게 해주고 사실은 예전에 그 한살림에 그 계란 문제 있었잖아요. 계란에 그 농약 잔류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 농장은 오랫동안 거기서 유기농업에 준한 농사를 지었지만 그렇게 재배를 했지만 그렇게 닭들을 키웠지만 그 땅에 남아있던 잔류 농약들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우리 땅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넓은 대지를 가지고 모든 유해물들이 없는 상황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현재의 우리의 상황에서 이것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 축산물 하시는 분들의 노력과 과정에 대한 인증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규제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문제시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고 사실은 그 과정에 오히려 인증받는 과정들에 좀 더 많은 교육적인 부분에 투자를 해서 그 과정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을 의지를 북돋아주고 그것들이 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인증에 대한 과정이 좀 변경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새벽에 물건 들어오면 그때 막 농약 잔류 검사해가지고 잔류 됐는지 안 됐는지 나중에 사후에 먹고 나서 결과를 알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GAP 인증이라든지 이런 이제 조금은 사실은 친환경하고 조금 거리가 먼 이런 제도들에 조금은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수 농산물이라는 것들에 대한 좀 더 건강한 제도를 만들거나 GAP를 우수 농산물로 생각하고 소비자들이 인식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공인증 제도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이제 유기 가공인증 제도 부분에 대한 어떤 모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누긴 했는데 유기 가공식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 우리 국내에 전체 한 740여 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가공 공장은. 전국적으로 가공을 하고 있는 공장이 28,000개가 넘더라고요. 그 중에 유기가공식품을 만들고 있는 공장은 700여 개입니다. 그러면 거의 한 0.12%? 0.1%? 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퍼센테이지거든요.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마크가 붙어서 나오면 훨씬 더 소비자들한테 그 부분에 어필할 수 있는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원료 조달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적절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좀 활성화시킨다고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을 올해 8월 1일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또 며칠 전에 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기업에서 미숫가루를 이제 무농약 원료들하고 유기농 원료를 섞어가지고 같이 가공을 하고 있었어요. 미숫가루는 여러 가지, 한 10여 가지 이상의 원료들이 들어오죠. 그런데 그 중에 무농약 원료는 한 20% 정도 퍼센테이지, 나머지는 유기농 원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유기농 미숫가루라는 표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기가공식품 인증에는 95% 이상의 원료가 유기농이어야지만 표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무농약 가공 인증에는 70% 이상의 원료가 무농약. 그러니까 무농약 재료가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유기농 재료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농약 재료가 20%니까
유기농으로 넣던 재료를 무농약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농약 인증이라고 표시라도 더 해야지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역행하는 내용이잖아요. 유기농으로 이렇게 생산하던 재료를 무농약으로 다시 바꿔가지고 무농약 인증을 받아서 납품을 하겠다. 이게 사실은 제도에 조금 어폐가 있는 부분이죠. 무농약 이상이면 원료를 쓸 수 있게 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아직도 이제 과도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뭔가를 활성화시키려고 만든 제도가 하여간 여러 가지를 발목 잡게 되는 구조도 되는 것 같고요. 고민이 좀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제도들도 좀 정비해서 친환경 먹거리들이 좀 소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여기 교수님도 여러 가지 가공 먹거리 시장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농산물로 만든 이런 먹거리들이 전통 문화와 같이 접목해서 전통적인 것이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있고 꽤 괜찮다라는 것들이 젊은이들한테 어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인사동에서 밥집을 하고 있는데 거기 젊은 분들도 꽤 많이 와요. 이렇게 손잡고 와서 저희가 이제 친환경 재료로 보자기 비빔밥이라고 이렇게 보자기를 싸는 것처럼 굉장히 컬러풀하게 해서 디자인해서 그런 식사를 내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사실 비주얼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는 컬러풀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색깔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 색깔들을 낼 수 있는 좀 멋진 뭔가, 그게 우리 전통과 우리 농산물과 우리 축산물과 같이 접목될 수 있는 구조. 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 재생산되고 생산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있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과 지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전통주라든지 전통 음식이라든지 전통 문화라든지 전통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엮여져서 우리 농산물과 같이 어우러져서 뭔가 문화적인 이슈들을 만들어내야지만 사실 이것들이 같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가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어떻게 그것을 고민해낼 것인가. 이것들을 관광, 우리나라 국내에 사실은 이제 해외 관광이 거의 못하게 되니까 국내 관광이 또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관광과도 그렇고 다 엮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들을 좀 고민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건 뜬금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GMO 완전 표시제, 사실은 학교급식에서만이라도 GMO 완전 표시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GMO 원료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가공식품이거든요. 가공 먹거리 시장이 사실은 GMO 원료들, 화학첨가물들로 굉장히 많이 엮여져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GMO 원료들이 사용되고 있는 가공식품에 학교급식에서만이라도 이것들을 전면 배제해서 만드는 가공 먹거리들이 공급될 수 있게 한다면, 이 1차 농산물들 지금 1차로 소비하는 이 소비자들의 수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앞으로 예측되는 것들은 가공식품의 소비량이 늘어날 것인데, 그렇다면 가공시장을 훨씬 더 확산할 수 있는 정말 구조적으로 그런 기능들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근데 그 기반이 어쩌면 학교급식이겠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학교급식이 지금 중단이 돼 있고, 사실 몇 년 이런 기조들이 계속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공공먹거리 영역입니다. 아까도 제가 경기도 우리 한서구 쌤하고 얘기를 좀 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이쪽의 급식에 공공먹거리 부분에 친환경 먹거리들이 소비돼야 되는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또 공공기관들 그리고 공공복지로 공급되는 먹거리들 그리고 특히 군부대 뭐 이런 곳들에 사실 우리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이 납품될 수 있는 구조를 기필코 만들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우리 농산물이 생산돼서 사장되지 않고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초 작업이 어쩌면 학교급식에 들어가고 있는 가공식품의 GMO를 배제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사실 오늘 이 얘기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코로나에 가장 중요한 게 어쩌면 식량위기관리본부라는 것이 구축되어야 되지 않나. 제가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이 가공시장들이 무너지고 있고 학교급식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든 이것들을 살려보고 싶은 마음이 여기저기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농림부 담당자를 만나고 여기저기 만났는데, 농림부에 가면 이 교육부 때문에 못한다.
교육부 담당자 만나면 뭐 학부모들하고 얘기해야 된다. 여기저기 핑퐁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영역에 대한 자기의 아성을 지키려고 하는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좀 쌓아놔서 정책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 지금 우리 코로나의 질병관리본부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이 식량 위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 농업을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 친환경 농산물들을 제대로 키워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학교급식을 포함해서 공공의 영역들 그리고 국민 먹거리까지 모두 다 같이 관할해서 고민하고 같이 전체 큰 틀 안에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좀 강력한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급식 영역 안에 조금 더 우리 농산물, 특히 우리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이 많이 공급되고 납품되고 생산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 유통자들, 그리고 그것들 제조하고 있는 제조사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들,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마련돼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위기에서 굉장히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건 학교 교육이 중단되기 때문이거든요. 학교에 모이지 않고 지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급식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있는 엄마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아이들 매일 먹거리 채우는 것도 힘들고 학교급식으로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소비할 수 없고 그걸 꾸러미로 이번에 내보내려고 했는데 사실은 꾸러미는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서울시 건도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농산물만 해도 한 180개 정도의 종류의 농산물들이 학교급식에 소비가 되고 있는데 꾸러미로 나가는 건 단지 6개에서 8개 품목이더라고요. 많아봤자 10개 품목. 나머지 품목 농산물들 생산하신 농부님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농사 짓지 말라는 얘기죠. 아주 쉽게는 더 이상 그거 농사 짓지 마. 이제 어려우니까. 너무 얘기는 쉬워요. 가공식품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냥 가공 공장을 중단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부분일 수 있는데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앞으로 그렇다면 이 농업을 하고 있는 농산물들, 이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이후에 정말 코로나,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해외에서 농산물조차 수입할 수 없는 과정,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냥 비와 뭐 땅에 흙만 파먹고 살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먼저 지켜야 되는 게 농업이고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농업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행정도 없는 것 같고 정치도 없는 것 같고 이 모든 분들이 이쪽에 관심을 안 가져요. 왜냐하면 너무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먹는 것들이. 근데 이 풍부한 먹거리 안에 우리 농산물은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지, 얼마나 소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은 좀 더 깊이 해야 되고 좀 더 많은 비용들이 오히려 여기에 투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